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뜨거워졌고요. 네, 뭐 오르는 게 대단히 많은데 네, 그중에 바이오를 봐야 할 때다. 네. 물론 바이오도 관심 있지만 딴 게 모르는 게 많은데 그죠? 네, 그렇죠. 바이오는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은데 네, 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이오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한 세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벤트가 있는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 USE가 다음 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오 행사라고 하면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그렇죠. 네. 있죠. 그리고 6월에는 바이오 USE가 있습니다. 음. 연초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러니까 자금 유치, 기술 수출,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고 기술 수출하는 내용으로 회의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6월에 열리는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신약하고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그 회의 일종의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에서 있어서 어떤 바이오 업종의 전반에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흐름에서의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근거로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수,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은 최근 2,600포인트에서 한 10% 상승하면서 2,900까지 올라왔어요. 네. 2,900포인트라고 하면 지난 8월에서의 고점 부근에서의 상황입니다. 쉼없이 단기적으로 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8월 고점이 대략 한 850포인트 수준의 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키 맞추기 현상화에 의해서 코스닥이 지금부터는 좀 달려갈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환경적 내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통 바이오 하면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은 고점을 돌파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이게 4천이 될지 3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투자 심리가 믿음이 시장에 생겼죠. 네. 팽배해졌어요. 통상 지수가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일 때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주식은 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하면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현재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는 보통 수출이 잘 되는 방산, 조선, 최근에 유통주들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 가치주들이 박스권 내에서는 많이 움직이는 게 예.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제 상단부가 어디일지 모르겠으나 계속 올라갈 때는 주식은 리스크를 안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주식은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화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2차전지, 로봇, IT 플랫폼 같은 종목들이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의 종목 간 움직임이 대두되고 여기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과 반응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오주 하면 네. 올해 들어서 지수가 2,300, 2,400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1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바이오주들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어긴 했으나 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추세적 상승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의 돈의 쏠림 현상이 여러 섹터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 바이오주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는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지금 볼 게 많은데 네. 지주사 그다음에 또 뭐 증권주 네. 네. 거기다가 반도체 네, 방산 그렇죠. 조선 네. 하물며 자동차 네. 레거 이런까지만 올라올 게 많은데 네. 바이오를 보자 그러시길래 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지금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일단 첫째로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내 잔고를 따져보게 되면 손실이 100만 원에서 한 80만 원으로 축소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맞아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네. 뭘 사야 될지를 잘 모르는 장이고 네.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지라고 기다리는데 그 조정이 조정 잘 안 오고. 쉽게 안 나옵니다. 이 강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교육받을 때 예전에 김대리 이런 강세장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금융 장세에서는 일단 엔터키 눌러. 그리고 손절 타임만 고민해.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몸을 맡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 조정 자리 안 나와. 이런 판단의 근거로 시장을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이 뭐 불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는 장에서 일단 엔터키 사놓고 다음 손절만 기다리는 네. 대응으로 하시는 그러다 게 보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장이죠 지금. 그렇죠.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바의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까운 예로는 20년, 21년도에 그 증시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 시장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네.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시장의 패턴 자체가 지수의 상방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장의 성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장이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때 다 이제 경기 순환 흐름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그때들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엔터키 누른 이후에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바이오주를 봐야 될 얘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바이오 자체의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바이오 자체 그 동안에 뭐 금리와 연동된 거라든지 네. 또 미국에서 약가 인하라든지 네. 그죠? 또 개별 종목별로는 뭐 노이즈도 좀 있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럼 바이오 산업 자체로 무엇을 볼 것이며 예, 어떤 기업들을 볼 것인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근간의 이유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네. 바이오주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비단 국내 바이오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주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바닥권 내지는 일정 구간에서 그냥 횡보하는 형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머크라든가 에보비라든가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의 흐름을 한번 딱 들여다보시게 되면 다른 뭐 M7 내에서도 움직인 종목이 있고 안 움직인 종목이 있겠으나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횡보 흐름에서 모습에서 정체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최근 2, 3일 내에서의 바이오주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내에서의 바이오주의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지만 2, 3일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머리를 탁 치고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은 안 됐지만 바이오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 USA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6월, 7월 장에서. 그래서 미국의 빅파마 종목들도 현재 흐름에서의 전환이 나타나는 모습에서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국내 흐름에서도 모습을 보게 되면 기존에 지난 12월부터 최근 6월까지 일부 재료 가치를 보유한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오주라 하면 지난해 연초부터 시장을 선도하면서 끌고 왔던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테오젠, 리가캠, 삼천당 이 종목들의 흐름들의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알테오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12월에 45만 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뭐 6, 7, 8만 원 저점 찍고 또 3월에 45만 원 고점 찍고 최근에 또 40만 원 이하로 내려왔다가 크게 보면 45만 원 고점과 37만 원, 8만 원 저점 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6개월간의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최근에 4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상황으로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고점 지난 12월, 두 번째 고점 이번 3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고점 탈환을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은 45만 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움직임 자체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이오주가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3대장이 먼저 움직여야 될 거라고 보십니다. 신약을 기반으로 한 3대장 종목이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나머지 하단부에 있는 바이오주들 따라가는 형태들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주 하면 일단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가이나 부분으로 주가가 못 갔던 부분도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개별 종목 성향으로 인해서 그 저기 머크사와 이 분쟁 관련 내용도 있죠. 이 분쟁 내용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재기한 쪽에서 그 해답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의 뉴스들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난해부터 10조 가까운 기술 수출에 대한 반응도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선도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의 모습들을 예상해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의 분위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또 변동성은 있어요. 많이 벌어지고 또 오를 때 급등하고 그죠. 그렇죠. 알테오젠과 바이오테크하우즈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켐가이요. 네. 3천 그건 이해돼요. 바이오텍은 그죠? 뭐 그 가운데서 뭐 기술 수출과 그에 따른 노이즈와 해소되면서 오르고 또 꾸준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이나 리가켐이 전처럼 막 급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가치가 생겼다는 건데 그죠? 3천당으로 되는 게 3천당도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뭐 이슈가 남아있는 이슈가 있어요. 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3대장, 4대장 바이오에 의한 동일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서 이제 3천당까지 그러니까 수출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동일 흐름에서의 연결점을 찾아서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천당은 어떤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 수출과 신약 부분이 공이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 하나 동일한 현상에서의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유동성 장세이자 금융 장세,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어나고 풍부한 자금을 통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기관화 장세의 흐름까지도 연동되어지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바이오주에 대한 평가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5월부터 이들 3대장 종목 중심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6월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화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에서는 코스닥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타겟팅되어진 최근 흐름이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3대장. 3대장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규정은 좀 달라요. 그죠? 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알테오, 리가켐, AB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브루노이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다음에 펩토를 보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고. 네, 어쨌든 김대준 대표님이 얘기한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진다고 보신 거고. 그러면 근데 나머지 바이오도 보면 조금 뭐 고민이나 약간 좀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은 뭐 거의 관심이 별로 없고 그죠? 비만 치료 섹터의 종목들 흐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 그 좀 전통 제약사 내지는 혹은 CDMO, CMO 그죠? 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이슈 이후에 뭐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쪽의 상승보다는 말씀하신 몇 개 종목 중심으로의 거기도 관심과 쏠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보려면 신약 부분과 CDMO 부분에 대한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CDMO 부분에는 대형 제약사가 포함되는 형태들의 주가 움직임과 동일합니다. 먼저 움직일 때는 신약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CDMO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긴 하죠. 주가의 흐름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긴 하되 탄력성은 좀 낮아진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통상 5대 제약사라고 하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 종근당 등등의 종목들은 보통 바이오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의 습성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CDMO라든가 또는 대형 제약사 위주의 주가 상승까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은 이유는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제약주하면 이제 꿈의 제약주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뭐 한미약품 필터라고 그러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구나 이런 게 사실 대장주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MO, CDMO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가 있었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텍들이 있었는데 네. 완전히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이오텍이 중심이고 그죠. 그렇죠. 예, 중심이고 그 밑에 이제 CMO, CDMO, 기존 제약사 순위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오시밀리 이런 건 약간 제조업체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느낌이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움이 예. 많은데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이익당 규모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 대주주에서 이제 2세로 넘어가는 과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볼 때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를 크게 넓게 한 10년의 주가를 보면 아주 큰 고점들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지금 바닥을 지금 다져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밀러, CDMO, 대형 제약사 흐름은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되어지는 분위기의 시장 내에서는 시차가 좀 지금보다는 뒤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죠? 네네. 예전에 그렇죠. 제약사를 볼 때 기업들이랑 지금은 사실은 확연하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해야지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2분만 더 내서 바이오 얘기를 하면 사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도 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있고 네. 정부도 조금 뭐 여름철 확산 경계하면서 백신 맞으라 이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움직이거나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어제 그제 수젠텍이 또 움직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시젠을 비롯해서 이제 키트 관련주들이 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분위기가 뭐 시장에서 감지되는 내용들로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확산이 높으면 치명률이 낮고 치명률이 높으면 확산이 낮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한 5% 내외라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높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 수준에서의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거와 같이 키트주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그때는 뭐 진단키트 마스크 먹고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줄 서고 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런 공포감이나 그런 적어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그런 공포감이나 극단적인 쇼티지나 이런 그리고 그에 따른 급등은 어렵다. 네, 다만 시젠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요? 네. 시젠은 키트주이긴 하나 지난 21년과 22년을 통해서 약 한 해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요.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1조 원 이상의 유보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테라노사라고 엘리저스 홈즈 미국에서 젊은 여성이 있었죠. 사기로 판명이 됐지. 피 한 방울로 뭐 수백 모든 가지의 거를 그죠? 네, 한다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혈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들이 현재 진단 키트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암 같은 게 우리가 정밀 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거에 비해서 혈액으로 한 방울로 작은 부분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지금 연구 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젠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게 되면 시젠은 주가의 흐름이 전환될 수 있고 대형 제약사가 통계적으로 1년에 500억에서 800억 정도 연구 R&D 비용을 쓴다라고 합니다. 대형 제약사 우리가 말한 네.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등등등 회사들이 500억에서 많게는 800억 정도 쓰는데 시젠이 한 해에 500억씩 연구 개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겠으나 궁극으로는 시젠 같은 종목들은 업종을 네, 변경하는 환경에서 주가의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 올랐습니다만 결국은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지수가 간다. 네. 외국인이 사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불을 붙여주면서 네, 시장이 가고 있고 오늘은 급기야 소부장까지도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시간이 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또 찾으면 있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반도체 관련 뉴스들을 점검을 해보면 네. 한 달 전과 지금이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디램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 외에는 특별하게 변화의 상황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투탑의 종목의 가격도 삼성은 6만 원, 하이닉스는 24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의 상황은 크게 변화한 게 없는데 한 달 전, 한 달 반 전과 변화한 게 없는데 지금의 가격은 한 달 전 대비해서 통상 20% 이상의 주가 흐름이 진행되어진 상태입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저는 수급이라고. 그러니까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수매도의 상황이 아니고 관심과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를 대하는 심리적 요인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화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 변화도 단기적으로는 고점 라인에 들어왔지만 고점이라고 하는 정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고점 라인에 들어왔지만 조정받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평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뭔가 좀 기대감이나 수급이나 변화들이 그죠. 네. 미중 간의 협상들도 히토리 안 주니까 그죠. 반도체 좀 풀어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게 눌렸던 게 풀리는 상황들이고요. 미국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중심을 잡은 게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고 국내는 엔비디아 가는데 하이닉스는 왜 못 가는 걸까 도대체 그러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삼성전자는 사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삼성전자도 따라 붙을 것인가 아니면 하이닉스 중심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될 것인가. 지난 8월에 하이닉스가 24만 원이었고 삼성전자가 8만 8천 원이었으니까 그 기대값에 비추어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거의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8만 8천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6만 원이면 뭐 갈 길이 너무나 먼 상태의 가격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시장에서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로의 모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 의견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구간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냉정을 찾을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냉정을 찾게 되면 해외 지수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형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냉정과 열정 사이군요. 지금 냉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해외 지수와 동조화라는 건 미국의 시장과 동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을 현재 들여다보게 되면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대내적으로 굉장히 리스크한 요인들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LA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현상들을 보일 수 있겠죠. 과거에도 LA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020년 6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도 아마 흑백 논리, 그러니까 인종차별 관련한 그렇죠. 프로이드 사건 때.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 한 3,000명, 2,000명, 3,000명,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그 방위군이 이때 진압을 시도했고 이때의 시장을 보게 되면 이때가 6월 초 중순이었거든요. 지수가 한 차례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파급되긴 했으나 시장이 큰 폭의 출렁임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 따른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가장 현재 중요시하게 뉴스화되는 것은 앨런 머스크와 불화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과거 2017년도에도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1기 때 행정부에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불화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트럼프가 이때 2017년 6월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그렇죠. 예. 앨런 머스크의 사업적 방향과 달라지는 가운데서 불참으로 이제 방향 선회했거든요. 어차피 근데 둘은 같이 못 가요. 성향이 같이 그렇죠. 갈 성향이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트럼프가 뭐 엄청난 지지력을 가지고 도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트럼프랑 머스크랑 같이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둘 다 왕이 그렇죠. 돼. 그러면 누가 이겨? 현직 대통령이 이기는 거지 뭔 소리야, 그죠? 돈보다 권력이 세죠. 그러니까요. 네네. 어쨌든 그 노이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있다는 말씀하시려고 한 거고 그래서 메인 주제는 아니고. 2017년 6월에도 그렇게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환경적 변화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출렁임이 나타날 여지가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해외 변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내부로 쓱 들어오게 되면 최근에 지수가 4월부터 바닥 찍고 턴오버하면서 올라갔던 시장의 주체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네. 4월부터 파생 상품 맞아요. 시장에서 외국인이 쭉 사들어왔거든요. 현물은 안 사고 5월부터 매수했지만 그 전부터 선물 쪽은 매수가 네네. 있었죠. 네. 매수를 쭉 들어오면서 시장에 탄력을 제공한 그 주체 세력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6월 들어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매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대신 현물은 사는데 현물은 삽니다. 그렇죠. 현물은 사는데 그건 뭐 일부 해치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을 해지의 개념으로 운용을 네, 합니다. 하고, 네, 외국인 안 그래요? 외국인은 네. 단순하게 매매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들은 해지성 개념으로 현물 시장에서의 대체재 운용을 하지 않고요. 사면 사고 팔면 파는 그래요? 네. 현물 운용 세력과 그 현물 운용 세력이 전혀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매 동향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선물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최초에 발현시켰던 주체가 매도를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 이제 코스닥 시장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코스닥이 좀 더 시장의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거래소 대비해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로 돌아서 반도체 투탑과 여타 종목들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투탑은 조금 쉬어갈 구간에서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현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죠? 네. 잠잠하던 소부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3, 4%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막 7%, 9%, 10%씩 올라가 뭔가 쌓여있던 게 콱 분출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런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과거에도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핑퐁 게임이 아니고 음. 투탑과 소부장의 핑퐁 게임이 많이 일어났던 과거 선례적 경험들을 많이 제가 판단해 보게 되면 네. 투탑이 쉴 때는 소부장이 올라오고 또 소부장이 잠시 정체되어 있을 때는 또 투탑이 올라오고 이런 지수를 끌어올리고 좀 쉬고 끌어올리고 쉬는 과정에서 이 릴레이 게임을 하는 형태가 많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솔케미칼의 소재단에서의 종목의 강세 현상 네. 그리고 최근에에서 리노공업이 재부각되면서 이 검사장비 쪽에서의 주도적 역할에서의 시장 강세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소부장단에서의 주도성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탈출해서 새로운 형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빠른 종목들은. 그리고 투탑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투탑을 살 거냐 소재를 살 거냐라고 우리가 그 고민 시점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하면 지금은 소부장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고 투탑이냐 소부장으로 판단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이거는 투자 성향마다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안정적인 성향, 소부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투자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자산을 주어지고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소부장이다. 소부장이다. 소부장에서도 소재. 소재는 왜냐하면 네. D램 가격의 변화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재단에서는 반도체는 저기 재고와 출하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재고 부분이 많이 줄고 있고 출하가 이제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뉴스를 보게 되면 디램 가격이 연초 대비 20% 그리고 최근 2분기 들어서도 10몇 프로 올라가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불 초반대, 2불 중반대 요 가격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3불 그러니까 4.3불이 최고점인데 2불 중반 이상을 만들어 가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 이익이 극대화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으나 네. 전체적으로 디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고요. 좋아요. 소부장인데 네.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푸톱과 종합반도체와 소부장인데 네. 소부장에서 근데 소부장이라고 계속 하시지 않고 소재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부품 장비단보다는 소재단이 먼저 움직인다.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네. 제가 알고 있는 예.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한 5년치의 흐름을 한번 딱 보시면 네. 소재주가 굉장히 강했던 게 아마 21년도 국산화 성공되면서부터 이때 한솔케미칼, 그렇죠. 동진세미컴, 일본에서 그때 소울프레임 문제 있을 때. 네네. 네. 이 종목들이 아마 21년 뭐 20년 이 전후에서 일본과 그 노이즈가 있었을 때 네. 주가가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 부품단에서의 종목이 일부 이제 부품단은 크게 없기 때문에 부품단의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으로 넘어와서 장비단, 그러니까 검사 장비 또는 뭐 TC본더형이 함유 반도체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럼 다시 리사이클링 되어져서 소재로 넘어가는 이 흐름의 소재, 부품, 장비 이 흐름들이 진행되어지는 주가의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네.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 그 주기 산업에 맞추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소재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합니다. 한솔케미칼, 원익 머티리얼스. 여기 이제 TCK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루에 한 8, 9만 주 네. 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네, 합니다. 네. 흑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척하는 그 TCK 얘기도 많이 하대요. 지금. 네. 그래서 TCK 같은 종목도 기관 선호주이면서 움직임 자체가 네.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소재단의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뭐 이런- 솔브레인, 동진세미케 이런 유들이고. 네. 그러면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스페타시스나 심텍이나 이거는 소재는 아니죠. 이건 부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판 쪽, 네. PCB 쪽은 주가가 움직일 때 전기전자단에서의 흐름과 동일시하게 궤적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2021년, 20년도, 21년도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연상시켜 드리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7, 8, 9월 지수가 횡보하다가 10월부터 하이닉스가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끌고 갔죠. 두 번째가 12월 24일에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면서 이때 전기전자가 오면서 PCB 관련 종목들이 이때 동일시하게 쫙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전기전자 아니 그 부품단에서의 PCB라든가 이쪽 말씀하신 익스페사시스나 이쪽 종목의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전자단에서의 움직임이 날 수 있는 반도체 다음 순서로의 네. 판단을 하시는 게 네. 타이밍상으로 유적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특별히 이제 사실은 투탁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하루에 10% 오르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렇죠. 뭐 정말 무슨 이슈 나고 한 5% 이 정도까지는 오르지만 하이닉스는 그죠? 그렇죠. 소부장은 하루에 10%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소부장 소재 같은 경우를 지금 사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때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조정은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정은 시장에서 크게 오지 않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일단 엔터키 치고. 엔터키 치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 어떠할까라는 게 야. 현재 시장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막이 나왔네. 먼저 엔터키를 누른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손절 라인을 고민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강 시장이 그런 거죠, 그죠? 맞습니다. 아침에 오후에 사이즈 하면 더 올라 있고. 네. 아침에 잠깐 9시에서 9시 20분까지 일시적인 흔들림이 나고 그다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형태.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전강 후약이 아침에 반짝했다가 뒤에 밀리고 네. 그 대체거래소에서 올랐다가 본장에 빠져버리고 대선 전까지는 그랬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살까 하다 사면 고점이 나오는 게 보통 강세장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일단 몸을 맡기고 음.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공격적 아닙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제가 이런 형태의 시장을 몇 번 놓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과거 시행착오를 되돌아보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장세는 일단 같이 유동성에 휩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령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키 누르고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니 뭐 어쨌든 또 미국의 상무장관도 그렇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보조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민들은 좀 이 품목 관세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일단 엔터키를 치라니까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관심 가질 그 종목까지 기업까지 대충 언급을 하신 거죠 지금? 네, 아까 한솔케미칼 TSK 정도가 소재단에서의 가장 유력한 종목이고요. 네. 후공정단에서 리노공업은 가장 선도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 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뭐 올라올 건 연간 다 올라왔어요, 그죠? 네. 뭐 조정이 좀 있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던 조정이 아니고 가던 간에 반도체, 뭐 조선방산, 뭐 원전 이런 건 뭐 흔들리지 않고 음식료, 그죠? 뭐 엔터, 미디어, 하다못해 뭐 화학 소재까지, 그죠? 네. 그렇죠. 네. 자동차와 2차 전지인데 남아 있는 게 그죠? 네. 네. 특별히 2차 전지만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네. 어째야 됩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지주사 가지고 수익을 냈거나 증권주 갖고 수익을 냈겠느냐? 2차 전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죠.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 지점 사실 고민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네. 물놀이 할 때 그 고무공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물속 깊이 누를수록 튀어오를 때의 탄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산지가 그러한 그럴 수 있다. 상황이 아닐까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2차 전지의 근본적인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래에서 긍정적으로 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제가 그렇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악재가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캐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LG에너솔루션이 적자가 800억 규모로 줄었습니다. 기존에 한 6천억 정도 했었는데 800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소폭이지만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럼 뭐냐면 캐즘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분기에도 흑자 전환 기업들이 여러 나타난다면 이건 완전히 확인이죠. 두 번째 유상증자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에서 계속 그 셀사들의 유상증자가 나타나면서 주가를 하방 그렇죠. 압력화 시켰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1999년도에 5,600억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자? 네. 네. 99년도에. 이때 이제 5,600의 구매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고객 예탁금이 4조 원이었고요. 5,600억이라는 금액은 삼성전자 시총의 10%였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때 왜 유상증자를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냐. IMF를 거치고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캐시카우, 먹거리라고 판단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판단이었고 이후의 주가는 유상증자를 단행하기 전 단계에서 가격이 700원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주가가 8,000원까지 움직였어요. 유상증자 이후에 약간의 시차가 있긴 했지만 단행하고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유상증자 이슈가 SDI든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기업들의 내용에 있어서 주가의 하방 압력화보다는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악재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IRA 법안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호전될 만하면 트럼프가 한마디씩 해서 주가를 계속 눌러놓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원에서 아마 7월 초에 이 관련한 법안이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웃라인이 나온 게 뭐냐면 2032년부터 폐지할 것인데 1, 2년 앞당겨진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계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32년에 31년 얘기도 있고요. 28년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폐지가 아니고 기존에 판단했던 32년도에서 1년 또는 뭐 2년 정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대세적 의견입니다. 그러면 IRA와 관련된 이 반도체 이 법안 또한 시장에서 악재로서의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악재는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긍정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2차전지 그러니까 최근 아니고 과거에 2차전지를 딱 떠올리면 연상되는 단어가 공매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2차전지는 공매도. 그래서 주가 못 가. 이게 내용인데 2차전지 대표 종목의 공매도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뭐 누구나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네. KRX 들어가셔서 대표주라고 보시는 셀3사 말고요. 셀3사는 공매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또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상황에서의 최근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4월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 자체가 에코프로 BM은 4월에 한 400만 주였습니다. 지금 22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50만 주 정도가 4월, 5월 정도의 공매도 잔고였는데 지금 1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닥을 4월, 5월에 바닥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공매도 주체 세력들도 환매수를 통해서 해소를 상당 부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반수량을 진행을 했거든요. 대표 종목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든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담률도 현재 완화된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최근 흐름은 바닥 찍고 좀 올라왔어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뭐 10만 원 저점, 10만 원 살짝 깨졌지만 10만 원 저점을 찍고 12만 원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막 제자리로의 회귀, 그러니까 제자리라고 하면 너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전에 뭐 20만 원, 30만 원을 따져보면 제자리도 아니겠지만 이제 이전에 횡보 흐름이 진행되었던 누구나가 다 2차전지 업종이 올라갈 거야라고 판단됐던 12만 원, 13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고무공을 물속 깊이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막 튀어오르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됐고 지금은 트리거,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발현되게 되면 여기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센 흐름, 이 주가의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 IR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차라리 발표해라. 네. 그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사실은 다 나왔다. 네. 그죠? 그 얘기를 중요하게 공매도까지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 요인은 뭐냐? 우리 악재 해소했다고 하는 거죠? 네. 기대 요인은 뭐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매 주체는 개인입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에 가려면 개인들의 합의된 의견이 긍정적으로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의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신정부 이제 부양 정책을 발현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크게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는 없습니다. 뭐 풍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나온 반면에 2차 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나와야 되네, 그죠? 이런 건 있죠.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비중이 30년까지 50% 늘리겠다. 그리고 트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트럭 1톤 그 전기차 부분. 요거는 이제 그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승용차는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금을 시행하겠다. 라는 내용이 현재 감지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떤 주가의 반응을 세게 발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반면에 2차전지는 조금 궤적을 달리하면 수소차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와 수소차는
이전에도 주가의 흐름적 측면에서 동일시한 주가 방향성들을 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이번에 새롭게 5분 충전해서 뭐 700km 갈 수 있다는 내용들 뉴스가 계속 이제 점증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게 나오면 주가가 개인들의 그 선호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언가 반도체가 흐름이 변화하듯이 조만간의 상황에서 이차전지의 방향성이 바뀔 것이다. 바람의 방향은 바뀌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죠. 솔직한 얘기로 2차 전지가 그 다들 우리가 2차 전지에 환호하던 네. 뭔가 기대감에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취해 있던 그 네. 수준까지 사실은 빠르게 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면 그죠? 그러나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 올라왔는데 여전히 하나만 지금 눌려 있는데 얘가 올라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장기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제가 고민이 그리고 전 뭐 2차 전지 주식 없습니다만 네. 주식 투자 뭐 잘 안 합니다만 그런데 뭘 살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셀단에서 아니면 네. 소재는 뭐 양극재 그죠? 네. 에코프로비엠, 퍼스큐처엠, LNF 나머지 부가 소재들. 야, 뭐 사지? 살만한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 안정적으로는 물론 LG엔솔인데 네. 그죠? 그동안에 양극재가 잘 핫했잖아요. 그동안은 그죠? 핫했고 나머지 뭐 리튬 관련한 것도 있었지만 뭐 금땡은 거래 정지됐고 그죠? 하이드로 땡땡 이런 거 지금 살 수는 없는 네. 거고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 셀사나 대형주를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LG화학 정도가 LG 화학 엔솔이 아니라 네, 엔솔보다는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움직임 자체가 뭐 원하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대형주는 LG화학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1분기에 흑자 전환한 기업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입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판단해 보게 되면 코스모 그룹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이 정도가 이제 기존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환사채 비슷한 형태의 그 기업 어음을 통해서 자금 유치를 한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스모 그룹은 LG그룹의 반개 회사입니다. 사촌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현 단계에서 관심도가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LG 화학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뭐 화학 쪽도 있지만 여기도 양극재나 그죠? 새로운 그렇죠. 소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LG엔솔의 지분 70% 정도 그렇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거의 있죠.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퍼스큐처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코스모 신소재, 네. 그 정도. 그 정도가 현재 단계에서는 2차 전지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옮겨 탈 만한 흐름에서의 어떤 종목 간의 그 어떤 비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홀딩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 2차 전지를 나는 한번 지금 바닥권이라고 판단해서 한번 사볼 그런 분들 리스크 적지요 지금. 거야라고 했을 때 이차전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은 뭐 좀 사도 네. 사실은 여기서 뭐 더 리스크가 나올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마 한 두 달 전쯤에 포스코퓨처엠 기준으로 한 12만 원, 11만 원, 13만 원 요 원전에서 사도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했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주가 이제 10만 원까지 이제 내려오긴 했으나 그 뷰는 여전히 지금도 제자리로 오긴 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뷰를 오케이. 가지고 있다는 점. 됐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서 질문해야 되니까 좋아요. 네. 뭐 사실은 못 올라온 게 좀 반복이라 죄송하지만 네. 2차 전지다 해볼 만하다. 근데 가지고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그죠? 네. 이것도 뭐 10% 15% 손실이 아니라 그렇죠. 아마 30-40% 손실 난 분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일부만 팔았거나 안 팔고 잘 버텼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어떡할 거냐.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가격과 이제
언급을 이제 자주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소재단, 양극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전화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을 한 70만 원 정도 찍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가격이 한 4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69만 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이들 사셨거든요. 이게 40만 원대에서 아마 주가가 많이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셨던 가격은 40만 원 수준일 것 같고 주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췄다 하더라도 보통 한 30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두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12만 원, 10만 원 초반대라고 하면 거의 반토막 이상의 그 손실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물타기 지금 40만 원 막 얘기하고 난 지금 딴 종목 잘못 얘기하는 줄 알고 찾아봤어. 네.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옛날에 사실은 100만 원 넘고 그렇죠,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걷다 12만 원인데 네. 40만 원 얘기를 해요.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맞네. 아 죄송해요. 얘기한테 끌어서 그래서. 네. 70만 원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70만 종목이니까요. 원. 예.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는 주식 투자에서 별로 하면 안 되는 원칙적 거죠. 방향은 아니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저는 이제 물타기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포트 내에 여러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종목은 수익이 발현하고 일부 종목은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나는 어떤 포트의 구성도의 비율로에 가져가야 될까 판단할 때 반도체는 50%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 섹터는 30%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변화된 종목으로 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종목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종목의 수는 관계없습니다. 동일 업종 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그대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 섹터 내에서 바이오와 예를 들어서 로봇과 2차 전지가 있다. 근데 바이오 섹터에서 난 수익이 났다. 충분히 난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성장 섹터 내에서의 비율로의 조금 종목 줄이고. 간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일부 종목의 수익이 20%가 나서 이 종목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를 동일 성장 섹터 30% 내에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2차 전지를 추가로 사는 것은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 평균 단가가 30만 원 또는 35만 원이라 하면 빠져나올 때의 중요도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직원들 교육시키고 할 때 물타기를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물타기를 내가 원금까지 평균 단가가 바뀌어져서 이 금액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만 원까지 내려갔고 이 만 원의 물타기를 30%를 했어. 그러면 이 30%에 대해서는 도합 30% 플러스 30% 60% 이게 10% 정도 올라가면 10% 15% 올라갔을 때 이걸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들어갔던 거는 플러스 알파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어떤 유기적인 능동적인 이제 전략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성장 섹터 내에서 포트를 변경하셔서 이쪽으로 담으셔서 여기에서 10% 15% 올라가면 두 배수로에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의 전략적 접근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죠? 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손실이 10% 20%면 그죠? 네. 버티고 또 올라오면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실이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항상 근데 이렇게 너무 뭔가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방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는 가치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가치주 내에서도 선호도가 있었던 몇몇의 업종이 있는데 건설주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여기서 현대건설. 현대건설 주가가 2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6만 원 고점 찍고 쭉쭉쭉 내려오는 가운데서 2만 원이 왔습니다. 지금 7만 원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오래 걸렸느냐? 한 달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수익률이 확보되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 바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폭발성 있는 가격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도 과거의 고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포스코 퓨처엠이 70만 원까지 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으나 최소 30만 원 언저리까지의 가격 변화, 20만 원 중반까지의 가격 변화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형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다른 주식 오르는 것도 좋지만 2차 전지 가지고 그렇죠. 그냥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변화들, 네. 네, 전략들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